예.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로스앤젤레스이고요. 많은 우리 한인들이 여기서 우리 한류의 근원, 한류를 만드는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류의 근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강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미국에 와서 이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살아내시는 곳 가운데 한인타운이 가장 왕성하게 돼 있고 전 세계의 한국학을 연구하는 그 핵심 중심이 되는 땅이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이고 UCLA에서 이 한국학 연구소, 한국학 센터를 이렇게 마련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한국학 연구를 국외에서 가장 왕성하게 주도해 주셨던 이 로버트 버즈웰 교수님이 여기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보태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미주 현대불교의 초청을 받고 오면서 주제는 이미 그냥 던져 주시더라고요. 한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던져 주시면서 특히 LA에서의 강연은 우리 로버트 버젤 교수님이 퇴임을 하셔서 그 후임 교수님을 석자 교수를 다시 이제 이어서 초빙할 수 있는 그러한 모금을 하는 그런 행사로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버젤 교수님의 내외분께서 정말 엄청난 큰 마음을 내어 주셨습니다. 어떤 교수직을 그만두시면서 사제를 기부를 하셔서 후임 교수님을 뽑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실천하시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고 위대한 무주상 보시를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UCLA 한국학 연구소에 가서 이남희 소장님과 더불어서 다 얘기를 나눠보고 저도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UCLA에 14명의 한국학 전공 교수님이 계시고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UCLA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불교를 가르쳐 주셨던 버즈웰 교수님이 퇴임을 하시고 나면 이제 그 박사 과정에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지금 들어오기가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 내외분께서 이런 그 기부를 하셔서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한국의 불자 여러분들이 이 불사에 대거 동참을 하셔서 크게 큰 불사에 한번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UCLA에서 그 기금 마련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이런 내용입니다. 진울 한국불교 석자 교수직이 버젤 교수님의 후임 교수님을 뽑는 그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버즈웰 불교학 대학원생 장학금이라고 해서 투트랙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교수직을 마련하는 그런 이름을 지을 때 사실은 로버트 버즈웰 한국 불교 석자 교수직이라고 해야 될 텐데 선생님께서는 보조 진울 선사를 이 이름에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마치 의상대사가 본인이 화엄 일승 법궤도를 다 완성해놓고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으신 것처럼 이렇게 무아의 정신을 실현하고 계셔서 너무나 멋있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석자 교수님이 내년에 바로 생긴다 하더라도요. 어시스턴트 프로페서가 되면 조교수가 되면 바로 대학원생을 뽑을 수는 없답니다. 테뉴어를 해서 종신 교수가 된 다음에 지도 학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후임 교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난 뒤에야 한국 불교학을 전공하는 이 박사
석사생들을 지도 학생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 불교학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UCLA의 이 한국학 연구의 핵심인 한국 불교 전공 이 교육 시스템이 조금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여기에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 공백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류의 근원이 한국학이요, 그 한국학의 기본에 불교가 있다, 한국 불교가 있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을 좀 깊이 있게 인식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버조엘 교수님과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책은 교수님께서 번역한 보조 진울국사의 전서입니다. 보조 전서를 이렇게 영역을 하신 그 책을 주셨거든요.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했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보조 법어를 최초로 현토해서 번역해서 유포한 분이 타너 스님 아니냐 그러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보조 법어는 하남 스님이 처음으로 근대에 흩어진 내용들을 편찬을 해서 거기에 현토를 달아주셨고, 그 내용을 번역해서 널리 보급을 하고 보조 법어라는 말로 처음 만들어서 했던 분은 타너 스님이었습니다. 제가 타너학 그 박사 1호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 책을 가져다 주시면서 석자 교수의 이름도 진울 한국불교 석자 교수직으로 선생님을 만드셨어. 보조 선생님에 대한 보조 국사에 대한 아주 그 강력한 이 신심과 그 한국 불교에서 보조 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오면서 이 한류의 근원 한국학과 한국 불교라고 하는 이 소책자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그동안 한국학 에세이를 썼던 것들 중에 몇 편을 뽑았고요. 뒤에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타임즈의 기자분들이 다 빨리 번역을 해주셔서 이렇게 실어서 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이 봉준호 영화와 단전성 문화라는 글이 있고요. 한국 스포츠의 저력과 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이걸 보조국사의 정의 쌍수로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한국인이 만들어 놓은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넷플릭스의 1위를 하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애플의 파친코라든지 그 이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전 세계의 그 문화 예술계를 강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한 것과 아울러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한류라고 하는 것, 한국 문화와 한국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거역할 수 없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에 쓴 글은 봉준호 영화를 불교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영화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했다요. 이거 장르가 뭐냐? 뭐 서스펜스냐 뭐냐 이렇게 하나를 딱 집어서 이 모든 이 서구에서는 말이죠, 이 장르적인 특성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장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웃겼다가 겁났다가 막 서스펜스가 스릴이 났다가 갑자기 허탈하게 웃기는 게 나왔다가 뭐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장르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봉준호 장르라 그랬는데요. 그냥 봉준호 장르라 그래. 말을 못하고 봉준호 장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우리의 특수적인 상황을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글을 써서 영화를 만들었는데도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됐다는 얘기고, 우리의 스토리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만 한국인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 문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단전성 문화의 하나의 특징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전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양상들이 한국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꼭 톨게이트처럼 이곳에 다 융합돼서 복합돼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통불교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그게 정리가 되고 융합이 되면서 뭔가 하나의 결론이 나는 양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봉준호 영화에도 어떠냐 하면 잘 보십시오. 영화에서 선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주연과 조연의 구분이 모호하고요. 이러한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과 무아가 그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는 거죠. 한 사람은 영원히 좋은 사람, 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변한다. 변하는 것이 리얼한 현실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타나는 현상이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부자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무상하게 끊임없이 변하는 양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0분마다 이제 장르가 교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영혼이 고정되어 있느냐? 사람은 끊임없이 인간에게서 나타난 양상은 다르게 변화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연이어서 이어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33쪽에 보시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감정적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초코파이의 정자 써놓은 겁니다. 초코파이의 정. 이게요, 중국에 수출이 됐는데 중국인은 어지린자로 글자를 바꿨어요. 정은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이 좋은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정이 많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선조의 어떻게 보냐면 사단 칠전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사단이라고는 인이예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품 성자에 해당하지만 희로애구 애오욕이라고 하는 감정은 절제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건데, 감정이 과잉됐을 때 이걸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 논쟁을 조선조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의 문제와 인간의 이 번뇌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사단 칠전 논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봉준호 영화에 보면 칠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해놨습니다. 봉준호 장르가 왜 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느냐. 희로, 애구, 애오, 욕이라고 하는데 희, 기쁨, 이 코미디가 있고요. 로, 화나는 게 있는데 액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슬픈데 그 비극적인 양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건 두려움인데 스릴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애라고 하는 사랑인데 그 속에 멜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건 미워하는 건데 무서운 겁니다. 호러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욕심을 부리는 욕망인데 여기에 판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정이 총망라된 양상으로 드라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회통적이고 통합적인 양상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장르만 있는 영화가 아니라 웃겼다가 울렸다가 무서웠다가 이런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런 그 영화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모든 인간의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게 진지하지만은 않은 거죠. 그 가운데 해학이 있고 풍자가 있고 골개가 있고 유쾌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섭고 공포스러운 영화로 쭉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웃긴 게 나옵니다. 갑자기 웃겨야 될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웃긴 게 등장하죠. 그거를 프랑스 영화 평론가가 물어봤어요, 봉준호한테. 그게 뭡니까? 이랬더니 그걸 삑사리라고 한다 그랬대. 그래서 삑사리의 미학이라고 영화 평론가가 외국에서 썼어요. 그게 뭐냐? 이거 왜 이런 거 왜 하느냐? 이거 저 영화 만들다가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리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엄숙하게 있다가 갑자기 웃긴 일이 발생했을 때 웃을 수 있는 게 그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장 리얼한 인생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한국형 장르의 등장이고, 그다음 여기에 장르는 어떤 모든 현실을 하나의 양상으로 딱 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히어로가 등장해서, 영웅이 등장해서 맨이라고 하는 슈퍼맨, 배트맨, 뭐 그죠? 어벤져스들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이 세계를 구원하고 다 지켜주는 히어로가 등장하는 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화의 드라마 보면은 어떤 히어로가 없어요. 각자가 불성을 가진 각자가 다 그 사람들의 휴머니티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에는 어떤 영웅의 맨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휴먼이 등장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보통 말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집단 지성과 마음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전에 이게 어떻게 불교와 연관이 되냐면, 성현지학은 심성이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인과 현자의 학문은 마음 심자, 성품 성자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은 여러분 대승기실론에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지죠. 진여문을 불교적인 거에서 유교로 설명한다면 성품 성자고요, 생멸문,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를 유교로 얘기하면 그게 정입니다. 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마인드풀리스입니다. 이걸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이라는 형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진여의 마음이 있고 생멸의 마음이 있어요. 진여의 마음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무심의 마음입니다. 이 무심의 마음일 때는 이걸 사단이라고 하고, 이걸 성품성자로 해서 이건 영원히 좋은 걸로 보죠. 그러나 무심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연기에 의해서, 반연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날 때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서 중도에 맞추느냐, 중하에 맞추느냐, 그게 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중용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로애락지 미발위지중이요,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걸 가운데 중이라고 하고, 발익의 중절 위지하라, 그 마음이 한번 일어났는데 다시 근본 자리로 돌이켜서 생각 끊어진 장소로 보내게 하는 게 화다. 여러분 이게 사마타와 위파사나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분석했을 때는 항상 진여문이라고 하는 삼매의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쭉 지속이 되는 순간이 있지만, 외부적인 조건이나 사건에 의해서 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생멸문의 세계, 영혼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인간의 중생심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급격하게 현대에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삼매 수행을 하는 그 집중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윗바사나라고 해서 관찰하는 그런 이 공부를, 마인드풀니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거를 우리 버젤 교수님이 저에게 줬던 영역본의 책에서는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는 겁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을 같이 닦는 것이고요, 이거를 합쳐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법은 이겁니다. 염불은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 생각과 벗을 삼지 않고 바로 딴 생각 염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 참선도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은 문제 삼지 않고 바로 끊고, 취모검과 같은 칼로 바로 끊고 화두를 들어서 챙기는 겁니다. 이걸 삼매수행이라 그래요. 한 생각 일어나는 걸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입니다. 근데 해는 뭐냐?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건 관입니다.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걸 관찰해서 쭉 봤을 때 본래 일어난 바가 없다라고 해서 알아내는 거. 그래서 알아차리고 났더니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감정은 없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이 봉준호 영화를 얘기했지만 이 장르에서 보는 현상이 계속해서 장르가 바뀐다는 건 리얼한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면 호러물이 있다, 공포가 있다. 여러분, 이 화가 난다. 뭐 이렇게 그런 액션물에 화가 나서 막 두들겨 부수는 그런 전투신이 있는 영화가 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리얼한 마음은 한 마음을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겁니다. 영화에 나타나는 모든 감정 양상들이 계속 흐름을 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이어지는 거.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유주상속한다. 이 유식학 용어예요.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 넘치면서 서로 이어져서 계속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진행되는 마음이 끊임없는 다른 마음들의 양상도로 변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닦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노력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려시대 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보조진울국사입니다. 그게 정의 쌍수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넘어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걸 다스려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사단 칠전 논쟁입니다. 퇴계와 기고봉이나 율곡과 이렇게 성우계가 논쟁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럼 이 근본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는 게 어디까지 안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간 게 뭐냐면 호락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에 넘어와 가지고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끊어져서 무심이 됐으면 어느 정도까지 무심이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면 견성인데 그걸 가지고 다루고 논쟁을 한 게 돈오점수 돈오돈수 논쟁입니다. 돈전 논쟁입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인간의 두 가지 마음,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어떻게 닦아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심학적 형태의 논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주제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정보화에서 이제 산업화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서 막 이러니까 혼란이 왔지요. 그러나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하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4차가 아니라 100차 산업이 와도 마지막 인간의 혁명은 마음혁명입니다. 마음혁명이 이제 최종의 혁명이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의 본체를 모르고 내 근본을 모르는데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민주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암 큰 스님의 말씀이셨거든요. 내 마음 내가 모르는데 뭐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으면 뭐가 행복하냐. 이 마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한국의 문화예술이다.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있으나 가수가 노래를 하고 가사를 만들고 이 시나리오 작가가 이 글을 쓰고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뭔가 한류라고 하는 거 드러나서 인기를 얻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기본 바탕에 쭉 들어가 보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깊이 있는 문제 의식들, 논쟁으로 했었던 문제들, 한국 불교가 늘 다루고 있었던 문제들이 생활 속에 녹아 있다가 그게 드라마로 나오고 노래로 나오고 영화로 나왔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한국 불교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한국 국민의 마음을 봐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한류를 좀 분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스포츠에 대해서도 선으로 푼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할 때 가장 큰 게 뭡니까? 똑같습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인이 잘하는 스포츠를 보십시오. 뭡니까? 골프, 양궁 이런 거 뭐예요? 전부 멘탈 게임이에요. 그죠?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데 마지막 18홀에서 이 상황이 왔을 때 진여문과 생멸문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무심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담이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럴 때 이 생멸문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윗바사나와 같이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 안 될 때 그 마음이 발했을 때 근본으로 다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돌려야 되는 거, 이게 화라고 하는 게 이게 윗바사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 골퍼들이 전 세계 10위 가운데 톱 자리에 4명 5명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한국적 전통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부동심과 무심으로 이
할 수 있는 경기, 이러한 거가 한두 명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그렇게 끊임없이 잘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선과 같은 거예요.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궁도 옛날부터 선비들이 하던 겁니다. 활쏘기가 향사례라고 해가지고 선비들이 아주 예의 범절을 갖춰서 했던 수행처럼 했던 게 활쏘기였어요. 우리는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활 잘 쏘는 민족이라 그랬거든요.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뭐냐면 외부적인 조건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거나 저기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지금 내가 마지막에 텐을 쌓아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부담감이 생기거나 말거나, 내 마음은 부동심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거기에서 한국인이 그렇게 잘한다는 거는 진여문이라고 하는 본래 무심을 잘 유지하는 공부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생멸문으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한다. 보조진율국사에 의하면 정의 쌍수를 잘해서 스포츠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유교가 불교하고 관계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걸 심학으로 보고요, 조선 유학도 불교로 봅니다. 외유내불입니다. 조선 유교 보면 겉은 유교지만 속은 다 불교예요. 그리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자학의 특징이 내부에는 다 불교와 화엄과 선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다산 정약용이 있었고, 일본에는 오규 쇼라이가 있었고, 중국에는 대진이 있었어요. 성리학을 양파 껍질 벗겨놓고 보면 안에 불교가 있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선의 성리학이라 하는 것도 근본 유학과 불교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회통의 정신이 발현된 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학은 모두가 회통되어 있습니다. 유교, 도교, 불교가 회통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도 활을 쏘면 이러는 거죠. 내가 활을 쐈는데 활을 쏴서 못 쏜 사람이 활을 잘 쏜 사람에게 술을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게 향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보다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활을 잘 쏘신 걸 보니 저보다 마음 수행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향사례예요. 이게 선비들의 다툼입니다. 근데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한국의 여성 아닙니까? 남성도 잘하지만 여성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마음을 말이죠, 정의 쌍수를 제일 잘하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구다? 한국의 여성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남성이 못하다는 뜻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와보고 느꼈습니다. 저기 오니까 버클리나 UCLA에 보낸 그 자녀들을 보낸 그 어머니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이번에 대단하세요. 전 세계의 학구열이, 중국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갑자기 나라가 뻥튀기가 돼서 커졌다면, 미국 땅 같은 걸 가졌다면, 중국 땅 같은 걸 우리가 가졌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합니다. 안 그래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땅을 가지고 전 세계 1위를 못하면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제가 저기 그 산호세에서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쭉 따라서 지금 LA까지 오는데요, 땅을 보니까 기절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보니까 망경들이 한 수천 개가 쭉 깔려 있는 거, 그렇죠? 이 정도라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송곳 꽂을 땅 한 떼기도 없다.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 이 땅 한 평씩 다 나눠줘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옥합니다. 땅이 좋아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이런 땅에서는 사람이 넉넉할 수밖에 없죠. 여유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고요. 중국의 풍수지리학에서 나쁜 땅은 버려요. 안 쓰면 돼요. 한국은 그 땅을 고쳐서 씁니다. 그래서 더 지혜가 발달하는 겁니다. 좁은 곳에서, 작은 곳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다가소가 좋은 겁니다.
작은 집에서 많은 사람이 살 때 거기서 인물이 난대요. 여러분, 그 인소다가 사람은 적은데 집만 늘리면 그 사람이 우울증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나오는 게 대단한, 그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양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신 문명에서의 논쟁들이고, 그게 우리 한국학의 역사입니다. 한국 불교, 한국 유교 할 거 없이 한국학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을 궁극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수련을 했어요. 조선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신이본이었어요. 수신이본. 그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 잘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깔끔하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그러한 영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책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앞에 뭡니까?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있어요. 수신이 근본이 되는데 그 앞에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있는데, 여러분, 바를 정자 마음 심자 정심이 근본 아닌가요? 왜 수신이 근본이죠? 이게 대학에서 말이죠, 수없이 많은 주석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 왜 정심이 본이 아니라 수신이 본이냐, 마음이 근본 아니냐 몸땡이보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주석들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마음을 닦아서 몸을 닦으려면 몸도 새롭게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야 뭘 못하겠냐, 마음으로야 늘 등산을 하고 있죠. 마음은 늘 등산을 해요. 내가 매일 살 빼로 매일 등산을 했거든요. 근데 몸이 안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산이 문지방산 아닙니까? 마음은 항상 바르게 하고 있지. 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수련도 하고 해야 돼.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몸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몸이 근본이잖아요.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몸은 늙어가고 변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진여문을 유지해 주려면 이 생멸문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움직이고 변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이 몸을 진여문으로 보내려면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쌍수 함께 닦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닦아야 됩니다. 방대한 수행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잘하고 돈을 잘 벌었던 게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 당해내는 그 세월의 풍파를 겪어내고, 일제시대부터 6.25부터 그다음에 그 현대화, 그죠?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이 모든 과정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겪어내서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나라인 것 같은 이 나라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뚝 서서 이런 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1등 공신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여러분들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이제 중요한 이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다 변화의 양상에서 자국 중심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통일이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과 북이라고 하는 몸이 통일되기 이전에 남과 북이라고 하는 마음이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국인 안에서도 마음이 나눠져 있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선이라고 하는, 젠이라고 하는 열풍을 일으킨 스즈키 순류 선사가 만들어 놓은 조동종 사찰들을 다 이번에 참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절 옆에 말이죠, 재팬타운에 교회가 바로 건너편에 길 건너에 있어요. 여기 재팬타운은 미국에 와서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재팬타운 하나 안에서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력과 윗바사나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예를 다 쌓아서 닦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뤄내야 될 게 화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화와 화합, 그래야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류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흘러가면서 전 세계에 평화와 조화와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말 인류 국가,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의 정신 수도가 될 것이다. 가장 진지하게, 불교가 들어오면 가장 진지하게, 유교가 들어오면 가장 진지하게 공부하고 수련했던 나라답게 이것을 완벽하게 펼치려면 이제는 조화하고 협력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게 예전에 참선하다가 뭔가 하나 본 일이 있었습니다. 참선해서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참선만 하면 이렇게 선정에 들고 선정되기 굉장히 잘했는데요. 뭐가 가끔가다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포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되거든요. 대해종고 스님의 서장에 보면 생력처가 등력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을 뺄 때 힘을 얻는데요. 모든 스포츠에서 힘을 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프도 힘 빼야 되는 거죠. 야구 투수도 힘을 빼야 됩니다. 농구 선수도 힘이 빠져야 되고요. 축구 선수도 힘이 빠져야 됩니다. 참선도 힘이 빠져야 되고요. 정치도 힘이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도 힘이 빠져야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욕심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내 걸 주장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참선할 때 처음에 힘을 못 빼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에 바위가 많은 산들에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하고 부드러운 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앉아있으니까 힘을 주고 견성성불을 해야지, 화두가 1년 3매로 지속이 돼야지 막 이러면서 용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빨래하다가 선원에서 손빨래 하다가 너무 힘을 주고 하고 있더만요. 힘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이것도 힘 하나 못 빼면서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힘을 뺀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심입니다. 그렇죠? 힘을 뺀다는 게 무심이에요. 근데 힘 빼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영공책이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서 하는 것이 영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공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힘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면허 처음 딸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노래도 듣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힘 빼고 다 하실 수 있게 됐잖아요. 3000배를 해야 힘 빠진 3배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어느 순간 힘이 빠지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매일매일 내가 하는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정의 쌍수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쌍으로 닦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닦는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열심히 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힘을 조금 빼시면, 매일매일 하면서 힘을 조금 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UCLA의 이 석자 교수를 초빙하기 위한 이 모금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보조열 교수님께서 이 보조국사의 전설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함께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부분,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강연을 듣는 많은 분들이 모쪼록 불사에 동참하셔서 우리 원력이, 로스앤젤레스의 우리 이 한인 교민들의 원력이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세계로 퍼져서 한국 불교가 발전해서 한류의 근원이 밝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정신 문명을 사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